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야 대표 간 공세가 치열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살던 집 앞을 찾아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 시각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수사도 재판도 없고 야당이다 보니 몇만 원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부인이 재판에 끌려다닌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의 변수가 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두 사람의 상징적인 등장이 눈길을 많이 끄는 하루였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가 보기엔 유리해도 국민 눈높이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공세, 이 대표의 공격,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뉴스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 장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규제 완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두 차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곳 양지마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살았던 곳입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다시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를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고, 오늘 우리는 성남의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우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선 이 대표 측근 정진상의 변호사까지 넣었다며 막장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경기 고양과 평택에 이어 부산과 광주 등으로 동선을 넓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나서면서 작심한 듯 대여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평소 재판장 앞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대표 반응 최원국 기자가 전합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돌아서서 취재진을 부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기 시작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7만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겁니다. 대파 출석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공격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신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 여당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 토사구팽에 빗댄 건생구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선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9개월째 멈춰 있는데 공천을 받았다며 막공천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데 그게 사실상 불법 선거사무소가 아니냐는 의혹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데 최근 택배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누구 이름으로 택배가 왔는지 어떤 물품인지를 파악해 이 집이 어떻게 쓰였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이겠죠.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살던 분당 아파트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 이 대표 옆집을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합숙소로 계약했습니다.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50평이 넘는 합숙소에는 당시 경기도시공사 판교사업단 직원 4명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사 사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이현욱 변호사였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비밀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는 정책연구실이나 별도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합숙소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택배 내역을 분석해 공사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현욱 전 사장은 TV조선에 선거사무소 활용 의혹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TV조선 취재 결과 인 전 위원장이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인 내일 공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천 국면을 앞두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사모님이 좀 반대하십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이 끝난 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며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례정당 대표나 선대위원장과 같은 총선 역할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여당이 비례대표의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하면서 당의 요청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성공해서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인 전 위원장은 오늘 성남 분당갑 안철수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 신청 마지막 날인 내일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정에서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을 번복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도 관계자 진술이 바뀌면서 공관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남 밀양의령의 박일호 후보를 일주일 만에 교체했습니다. 박일호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응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밀양시장 재임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는데 공관위 조사 결과 도덕성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파악이 됐었는데 전체 이제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한도에서 했는데 지난달 경기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을 공천할 때도 공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당사자 진술이 나온 뒤 공천이 확정됐는데 당사자가 회유당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정 의원은 열흘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건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를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민주당 측은 기존 후보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있어 교체했다는데 이미 후보가 될 때도 있었던 사실이고 새롭게 추가된 후보가 친명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청년 전략지구인 서울 서대문갑에 청년 정치인을 공천하겠다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결선 통과자 3명을 공개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대상자는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성치훈 후보 대신 김동아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실을 발표한 당 대변인조차 후보가 바뀐 사실을 몰랐습니다.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아 그래요?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새로 추가된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김 후보는 경선 포함 사실이 발표되자 SNS에 이재명과 함께할 동지를 선택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성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있어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분을 제척한 것은 아니고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 집단의 저는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렀던 남인순, 고민정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이란 일각의 평가에도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으로 혁신과 통합이 달성됐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세 현장 곳곳에서 아찔한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공구를 들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후보 가족이 지켜보는데 욕설을 퍼붓습니다. 상대편이라고 욕을 먹기도 한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공구를 든 남성이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일행을 발견한 남성은 함께 있던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에게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당시 남성은 이 씨에게 아내와 딸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한 남성에게 무릎으로 다리를 가격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도 만삭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래퍼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선거 사무원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유세 방해 혐의로 래퍼 남성을 입건했지만 김 후보는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주진우 씨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수원 유세 현장을 찾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주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세 현장 취재를 위해 방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격전제를 가다 오늘은 서울 한강벨트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경찰 출신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맞붙는 곳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번이 7번째 선거인 나경원 후보에게도 선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의자를 좀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잘 보이잖아요. 희한하게 올라와서 원숭이처럼 서 있으니까 재밌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의 이면을 봐야 되는데요. 교육특구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학부모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놀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시다. 정치인으로 처음 선거에 나서는 경찰 출신 류사명 후보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합니다. 명함을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던데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미소로서 인사를 드리죠. 파스도 붙이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지금 5끼를 먹어요. 먹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류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한잔 잡수고 가세요. 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 진심을 다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확 훑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난 총선 당시 동작을은 야당이 강세 지역으로 꼽혔지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선 여당이 우세했습니다. 너무 연고 없는 분을 보내셨어요. 지역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닐까? 단지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각 5선과 초선에 도전하는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개혁신당 한승민 후보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국민의힘은 야권을 다 합친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였습니다. 처음 조사에 포함된 조국혁신당은 6%였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느 당을 택할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4월 총선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였고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답은 각각 25%, 15%였습니다. 양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여당 비례정당과 비슷해집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26%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는데 86세대가 포함된 50대에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민주당 소속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황 의원은 TV조선이 확보한 현역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서 신장식 변호사에 이어 박은정 전 검사 등 형 정권의 비판적인 법조인들도 잇따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지난주와 같았는데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꼽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총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반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 선거 여러 번 취재해봤는데 생각나는 선거의 법칙 혹시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총선은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갖는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네, 특히나 그 정권 중반에 그 총선을 치를 경우에 그런 결과가 두드러진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시다시피 YS 정부 4년 차 그리고 DJ 정부 3년 차,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이렇게 여소야대나 야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총선을 그 과거를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라고 하고 대선을 미래를 선택하는 전망적 투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기 3, 4년 차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법칙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역 교체율입니다. 그 2008년부터 치러진 이렇게 총선 결과를 보면 이른바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이 인적 쇄신 흐름을 타고 이렇게 다 승리를 했습니다. 뭐 승승승 보니까 이거 뭐 100% 적중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작 21대 총선 얘기는 없네요. 네, 그 당시 그 이제 4년 전 총선 결과만 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이 앞서 설명한 기존 두 가지 선거 법칙을 모두 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현역 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3.5%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28%에 불과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4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친문계 주류 대부분이 공천에서 살아남았고요. 또 신인들 상당수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지만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기록적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이 45%에 이른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35% 정도는 된다 이렇게 나름 숫자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김 반장 설명대로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그 4년 전 총선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전히 현역 의원 교체율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선거 때마다 거론되어 온 이 법칙이란 게 대부분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런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의 경우 전국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각 지역의 구도나 인물 경쟁력과 같은 소위 고차 방정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두 개 변수로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 100세에서 그 패배 원인을 출마자들은 중앙당의 전략 부재나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꼽은 반면에 출입 기자들은 중도층 이탈과 막말 논란에 이렇게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이렇게 공천 문제는 주요 패배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4년 전에도 공천 번복, 불복 이런 파열음, 후유증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이번 총선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네, 제가 준비한 건 1인 3역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3가지가 뭔가요? 네,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계양을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네. 이 대표로서는 조금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결과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바뀐 선거구 조정이 반영되지는 않은 조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양을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 원희룡 후보가 축구 선수 출신 이천수 씨와 함께 매일 지역을 좀 다니고 있으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이 동네 한 바퀴 컨셉의 게릴라 유세입니다. 지난 5일과 7일 이 대표가 이 밤중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역할이 중복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두 가지가 서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대표로서 역할하면서도 지역을 충실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오늘도 이런 깜짝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 선거 하나만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를 하면서 지역구 선거에 나갔던 사례가 좀 많습니까? 네, 지난 18대 때 이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출마를 한 적이 있고요. 20대 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중영도에 나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총선 때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역시 서울 종로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결과들은 다 어땠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만 당선이 됐었고요. 나머지 2명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가 이끈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는 대표도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정당이 패했을 땐 지역구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살면 지역구에서도 살더라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서 반장이 아까 전에 1인 3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3번째는 뭡니까? 네, 그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로 또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만 5번인데 특히 다다음 주에는 한 주에만 3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서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한 당직자는 일정 조율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국회 승리,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국회에 재입성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남은 한 달 누구보다 더 바쁘게 움직일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계 상황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수련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개선책 등을 제시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의료 공백 사태는 더 확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의 사법 처리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늘고 있는 건데요.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아산병원 교수들이 5대 대형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어젯밤 긴급총회를 열고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병원과 강릉아산까지 254명입니다. 교수들마저 무더기로 사직하면 의료 공백은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빅5 병원 교수들까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5곳의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에 만나 사태 해결을 논의합니다.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내일 비공개 총회를 엽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방향성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 지원책을 추가로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안 된다고 설득하면서 필수 의료 수가 인상과 함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만과 응급 등 다른 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동시에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무를 단축시키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1,900여 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93%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부터 간호사 업무가 확대됐죠. 이 심폐소생술과 초음파 검사 같은 의사 업무의 일부가 허용됐는데요.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현수막 뒤로 간호협회의 인사들이 들어섭니다. 새로운 간호법은 의료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검체 채취부터 수술 부위 봉합, 중심 정맥관 삽입까지 총 98개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늘어난 업무에 대해 간호사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 속 시원하다는 얘기와 함께 막중한 책임도 감수해야 하고 보상은 있는 건지 의문이란 말도 나옵니다. 약물 투여 이런 것도 솔직히 몰핀이나 투약은 원래 다 간호사가 했었는데 왜 새삼스레?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사 업무를 떠넘긴 의협은 자신부터 반성하고 의대 증언을 수용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간호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리스트와 관련해서 폭로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리스트를 대한의사협회가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의협은 조작된 문건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종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며 의협 로고가 찍힌 문서를 올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인원 명단을 작성 유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를 블러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라는 지침입니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의협이 이 문건을 만든 게 맞는지 확인한 뒤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의협은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장본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경찰은 내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낮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빨간색 패딩을 입은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도망가는 시민을 따라가며 계속 흉기로 위협합니다. 근처에 있던 과일가게 사장이 손을 들며 막아서자 흉기를 든 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가해자가 이제 여기서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오는 날 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상점 앞 화단에 불을 지르려는 걸 한 시민이 막아서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가는 불을 지르고 있으니까 그 불 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긁어버리니까.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지하철역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조사 중이니까.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교에서 부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남겨져서 경찰이 학교 폭력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단출한 차림의 학생이 이른 아침부터 밖을 나섭니다. 이 학생은 그날 밤 전남 진도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에 피 졌는데 학교 송가서서 피를 둘을 데리고 갔는데 피하고 어디가 있는가. 숨진 18살 장모군은 지적 장애를 앓아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녔습니다. 장군은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육상 2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됐습니다. 경찰은 장군이 USB에 A4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학교에서 부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를 자기는 부당하다 생각한다. 해당 학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수사 중에 사항이어가지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찰은 전라남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일부 화물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바퀴가 버스를 덮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져서 충격을 줬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른 화물차들은 어떨까요? 구자연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화물차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붙잡힌 1톤 화물차, 철골 자재들이 덮개도 없이 엉망진창 적재함에 쌓여 있습니다. 큰 차에다 담아갖고 정확히 가야죠. 15분 뒤 적발된 40톤 대형 화물차. 튼튼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판스프링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단단하게 고정해야 돼요. 완전 이거 흉기잖아요, 흉기.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판스프링이 달리던 차량의 유리를 뚫고 날아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단속 1시간 반 사이 암행순찰차 한 대에서만 정비불량 등 화물차 4대가 적발됐습니다. 나들목에서 적발된 화물차들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27톤이나 되는 철제 코일을 제대로 결박도 하지 않았고 바퀴는 곧 터질 것처럼 옆면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타이어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결박 장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폐기물을 아슬아슬하게 과적하고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지 인정이 안 간다고 지금 이렇게 해온 걸.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전국에서 불량 화물차 147건을 적발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 반려동물 분양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강아지를 발견한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의식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작은 생명에도 혼신의 힘을 다한 소방관의 모습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누릅니다. 작은 방석 위에는 태어난 지 보름 정도 지난 손바닥만한 강아지 2마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소방관은 강아지에게 인공호흡까지 하며 작은 생명을 되살리려 애씁니다. 젖도 안 뗀 그 강아지 2마리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 연기를 마시고 질식해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이 소방이가 15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강아지 2마리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반려동물 분양센터 화재를 진압하다 발견했습니다. 평소 애완견 2마리를 키우는 이 소방이는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인을 만나보지도 못한 강아지 5마리가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북한으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지금도 조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오늘 하루만 수십 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선 이른 아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분이셨고 자애로운 분이셨고 세심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따로 방문해 조문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헌신하셨고 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뒤에서 손여사의 공이 크다며 깊이 애도했습니다. 예우로 모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지시하셨습니다.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경제계에선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오는 11일 영결식이 끝난 뒤 서울 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할인 지원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을 풀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금사과, 금배, 이 가격을 왜 못 잡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대민 기자, 작년 작황이 아무리 나빴다 손 치더라도 과일값이 이렇게까지 비쌀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요즘 과일값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정도인데요. 이 지난달 귤값은 전년 동기 대비 78% 올랐고 사과는 71%, 배는 61%나 뛰었습니다. 이 지난해 봄, 여름 이상 기후와 수확기 발생한 탄저병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과일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금지돼 있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의 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 병해충 때문인데요. 외국에서 이 작물들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과의 경우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로 수출을 원한다며 검역을 요청했는데 이제 2단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92년 절차를 시작해 5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오렌지, 키위, 바나나 이건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사과는 병해충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왜 이런 과일들만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일본의 사과에선 국내에는 없는 병해충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산 사과를 통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경우 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 감귤을 수출하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코드링 나방이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해충에 의해서 생태계의 교란이라든지 사과원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동일한 식물 검역 절차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보면 수입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일값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네, 초록 사과인 아오리 사과는 7월에, 홍로 등 빨간 사과는 9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하락 요인을 찾긴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과 경작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고령화의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2033년까지 현재 사과 재배 면적의 8.6%가 없어질 전망이고, 그럼 생산량은 올해 전망치에 비해 약 2톤가량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완성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과일 공급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노령화되는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과일값 급등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데다가 기후가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매년 금사과 금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대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테라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늦어도 이달 안 권도영의 국내 송환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권도영 씨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미국 인도 결정에 항소한 권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통보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외교부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검찰은 권 씨가 송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 씨는 테라 루나 코인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5월 해외로 도피했는데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습니다. 권 씨의 복역 기간이 오는 23일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 인도를 선호하는 게 남은 변수입니다. 미 법무부도 미국은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마약 범죄가 특히 심한 중남미에서 각국이 속옷만 입은 수감자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죄 소탕 의지와 성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라는 건데 인권 침해 비판도 강합니다. 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교도소로 진입합니다. 수감자들을 속옷 차림으로 끌어내고 방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현지 시간 5일 아르헨티나 당국이 산타페주 교도소에서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교도소 버스가 괴한의 총격을 받은 사건에 수감자들이 연관됐다고 본 건데 빼곡히 꿇어앉은 수감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했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나서 수색 영상을 공개했던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연임 관련 위헌 논란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엔 수감자들을 내동댕이 치는 모습까지 담겼지만 범죄율 감소로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겁니다. Hoy estamos a punto de ganar la batalla más difícil de todas. Estamos muy cerca de ganar la guerra contra las pandillas. 에콰도르 등도 앞다퉈 상의를 벗은 수감자들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사망자도 발생해 논란입니다. Era una persona, un jornalero. Él trabajaba en el campo. Él no andaba metido en eso. O sea, si mis hijos siempre pasaban tiempo con él. 인권 침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치안 강화를 위한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청년 원카가 한숨만 지을 뿐 도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움파룸파의 애를 태웁니다. Tell me what it is or I shall poke you quite viciously with a cocktail stick. 4분 33초 내내 침묵하는 이 연주는 관객의 속도 뒤집어 놓습니다. 1분을 180박자로 쪼개는 이 곡 어지럽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떠들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추위가 닥치면 매미가 입을 다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 쓴소리, 바른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병법도 있습니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으면 은밀히 후퇴하라는 위장 전술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이미 전멸해버렸다면 후퇴가 아니라 도주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미나리 농장에서 농민들과 파안대소합니다. 사진을 어제 올려 미나리 축제를 광고했습니다. 봄 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공교롭게 어제는 친문 비명 행사가 절정으로 치달은 이튿날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세간의 시선은 문 전 대통령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 친명과 친문이 단합하는 명문 정당을 천명했던 분이니까요. 당장 문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으로서 배신감이 들었을 거랍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그 뒤로 열흘이 다 되도록 침묵하던 문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 해석이 따릅니다. 자칫 큰 파문을 일으킬지 모른다. 친문 비명에 대한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삼간다. 그런데 이제는 비명 행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굵직한 현안들을 침묵으로 회피하곤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잊히고 싶다고 했죠. 정작 퇴임에서는 또박또박 언성을 높였습니다. 무례하다, 분별 없다, 좀스럽다, 몰상식하다. 사력과까지 따지며 풍산개 키워준 것에 고마워하라고도 했습니다. 내내 방충망에 붙어 울던 매미가 어느 날 조용해졌습니다. 시인이 작별을 고합니다. 잘 가거라, 불편했던 동거여. 3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침묵과 다변 사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옷차림을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모레 낮이 돼서야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텐데 큰 기온 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중부는 아침에 춘천이 영하 5도, 충주가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전주가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구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눈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호남 지방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 그래픽에 조국신당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 전 실시해서 조국신당으로 조사가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